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전남은 예로부터 농도로 불릴 정도로 농업은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생산액과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우리나라 식량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남의 농업은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에 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외부적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남의 농업 정책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보루인 전남 농업,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위원이신 서삼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서정원 박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아이템으로 지금 저희가 농업을 선택을 했는데 역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생명산업의 고장을 지키는 이런 부분은 역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싶어서 두 분을 차례로 이렇게 모셔서 한번 모셨으니까요. 활발한 토론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남의 농업에 대한 전망을 두 패널들에게 차례로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께서는 2020년 전남 농업의 변화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설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농업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전남 농정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공직자들이 전남 예산의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투자를 해서 많은 그런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법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지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AI 등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첨단 그런 농업 시설, 시스템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점진적인 그런 소득 배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많은 그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경우로라도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농업의 종사자로서 이렇게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고령화를 대신할 수 있는 젊은 농촌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에게 후속 조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은 청년농이 지금 0.9% 1%도 안 되는 것이 전남 농업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금년도 전남 농정이 처해 있는 그런 시급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그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서정원 박사께서는 전남농업 2020년도에 올해 어떤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농정틀은 이제 농업 중심, 산업 중심의 농업 중심에서 농촌과 농민을 중요시하는 농업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2월에 있었던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에서도 이 사람과 농촌을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틀로 일대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문재인 정부의 농정틀이 밝혀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전라남도도 이 농정틀에 적합한 형태들로 농정의 형태들을 전환시켜야 될 것이고 그 핵심에는 이제 중소농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 중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생산자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농업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 가능성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농업 예산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쌀 목표 가격이 지금 21만 4천 원으로 설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농민단체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생산비에는 저는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이런 말씀드리기도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고가로 형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21만 4천 원으로 기착이 됐지만 연말 마지막에 그 정치권의 그 여동치는 그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야 간에 충분한 그런 협상을 더 이렇게 진전시켰다면 또 그 이상의 당 지도부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했었더라면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상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것이 또 오면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농민단체의 주장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정부는 준비돼 있었는데 국회가 그거를 끌어낼 만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이렇게 근접을 했었는데 당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몫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플러스 시켰으면 21만 원 4천 원보다는 좀 더 상회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이번에 그 국회에서 공전하고 이런 부분들, 그 이른바 그 필리버스터 논쟁, 이런 공수처법 개혁 법안에 밀려서 결국은 농정도 결국 희생됐다. 농민들의 주장이 결국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라는 동의합니다. 그 고개 수깁으로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내년도 올해 직불금 변동직불제금으로 이렇게 다 이게 확정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동직불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직불금의 정책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 예산에 확보된 것은 2조 4천억입니다. 뭐 이것도 엄청난 액수죠. 이제 다만 달라진 것은 그동안 그 여러 가지로 분류됐던 그 각종 직불금 제도가 공익형 직불 제도의 안으로 다 이렇게 수용이 돼서 네. 과거에 수도작에 한정되어 있던 국한되어 있던 직불금을 지금은 이렇게 밭작물과 이렇게 포함을 해서 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농보다는 소농 위주로 더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바꾼 게 공익형 직불제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훈 박사께서도 이제 중소농 위주에 대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이 제도화돼야 되는 원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보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편성되는 것을 보셨을 때 지금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지만 실제 그렇게 중소농 위주의 보호 정책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중소농을 그 육성하거나 또는 이걸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라남도의 중소농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 3헥타 미만 그 중소농들이 약 그 3헥타 미만이고 판매액이 약 3천만 원 미만인 그 중소농들이 비율이 약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소농들에 대해서 중소농도 다 같은 중소농이 아니고 또 그 생산 가능 연령대에 있는 중소농들이 있고 또 65세 이상 고령 중소농들이 있습니다. 또 겸업을 같이 하는 또 중소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농들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틀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중소농 정책들도 좀 설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2015년도 농업총조사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생산 가능 연령대에 있는 중소농으로 좀 분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농해소득보다 높고 연령은 65세 이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면적은 이제 3헥타 미만이고 판매 금액은 이제 3천만 원 미만인 그런 농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전남의 약 12.3% 정도 농가가 중소농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중소농 계층들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맞춤 정책들을 좀 펴나가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서 박사님께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이제 중소농, 대농보다는 중소농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무한군수도 얘기하셨고 지금 그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서 보시면 지금 이 중소농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소득을 절대적으로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작으로 이렇게 편중됐을 때 지급됐던 직불금 그 시스템 자체가 네.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소유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불됐기 때문에 지주 위주로 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를 적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게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수도작에 많이 이렇게 편중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난제를 좀 절충을 해서 예. 수도작이 됐든 밭작물이 됐든 작물에 국한하지 않고 그 면적으로 이렇게 합산을 해서 많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보다는 그래도 소농이거나 중농들 이렇게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가 이렇게 더 되는 쪽으로 글자 예. 그대로 공익을 위한 직불금 제도라는 것이 이 제도의 그 시스템의 그 취지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토지 소유자나 그 직불금 수령자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또 과거에 그 많은 직불금을 수령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줄어들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가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기왕에 이제 전남 농업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 마지막에 우리가 좀 논의할 의제였던 이제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현재 위기 상황들을 기왕에 다 꺼내놓고 향후의 미래를 더 전망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의제 순서를 좀 바꿔서 지금 농촌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후 변화가 농업의 절대적인 위기라고 하면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그 취재 기자들이라든가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책가들 분석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남 농업과 농촌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 현상은 알겠으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좀 한번 토론을 해보죠. 먼저 서삼선 고문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농어촌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역대 정부가 그 출생 장려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네. 예산도 많이 그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출생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늘어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발췌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전략을 구사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네. 일단 고령화에 대한 그런 청년 그 농어가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책 위주였다. 정책 위주를 넘어서는 그런 뭐 이렇게 사회 시스템, 뭐 문화 정책 이런 거하고 이렇게 융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아이들 교육 문제랄지 또 뭐 의료 문제랄지 그리고 또 젊은 그 농어촌 여성들의 그 뭐 복지 문제랄지 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인구 유입책이 미진해요. 이런 그 환경을 먼저 구축해 놓고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고령화된 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펴온 정책도 그렇게 크게 시간이 흐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일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좀 더 멀리 좀 내다보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바꿔주고 그걸 시스템 하는데 그걸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 융합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절대적으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융합 정책을 포괄적으로 유지를 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기농을 하시든 뭐 기여를 하시든 그 해당 그 지자체마다 좀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정책을 좀 펴서 맞춤 형식으로 네. 맞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그 해당 지자체들이 그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그런 정책들 펴는데 중앙 정부 어떤 그 지나친 규제 간섭 뭐 재정적인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저는 작용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현장의 지자체지만 상대적으로 더 느긋한 것은 중앙정부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보이죠. 예. 네. 저 서정훈 박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인구 감소가 심화되다 보니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농촌부터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다음 선거 때는 농촌 선거구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가 농업 농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제가 2015년도 농업총조사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40대 미만 청년 계층이 농가 경영주 중에서요. 청년 계층이 전남 같은 경우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성 농업인 경영주들도 좀 찾아봤어요. 예. 찾아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40대 미만 여성 농업 경영주는 18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전체 그 전남의 농업 경영주 15만 호 중에 약 1%도 되지 0.1%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0.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들도 물론 이제 꾸준히 추진하긴 해야 되는데 청년농도 서로 형태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청년농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정책들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이 와 계셔서 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영농 정착 자금을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3년간 지금 최대 이제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그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그 귀농귀촌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돼야 소득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3년으로 과연 3년으로 기간을 제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물론 이거 가지고 또 무슨 선심성 공약이니 또 현금 정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청년 농업인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 5년에서 10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5년 차로 연차적으로 좀 지불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이 청년 농가들이 영농 활동을 하겠다고 정착하고 마음을 먹는 가운데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최소한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줘야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시책에 정책에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뭐 정부의 보조금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금 정책이 대부분 3년 시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금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뭐 금년 선거부터 선거 이렇게 투표권 연령이 18세 이하로 이렇게 낮춰졌기 때문에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더 관심을 가져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보조금 시스템이라는 게 시설 자금은 이렇게 뭐 국도비, 자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초기 자본은 이렇게 구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주는데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자금, 쉽게 말하는 그 AS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무슨 뭐 이렇게 공장을 지었거나 어떤 시설을 했거나 하면은 담보를 제공했던 그런 금융권으로 이런 그 뭐랄까 부동산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거의 그 아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어졌죠.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상의 문제도 그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관련된 법안을 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부끄럽게도 국회가 그동안 많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논의를 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 박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은 소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서 농촌에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산업을 일구게, 기업을 일구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전남 같은 경우는 뭐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연말에 전남도에서 이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농민 수당을 연 50만 원 상하반기 나눠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첫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가의 경영 안정 대책에 어떻게 도움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농민단체들은 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기왕에 지자체들이 다 하려고 했던 정책이 전라남도가 개입하면서 오히려 그 액수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걸 발의 제안했던 그 의회나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독려를 했던 그 뭐 농민 단체 그리고 그 결정을 흔쾌히 받아주는 전라남도 그런 그 높은 해안에 대해서 아주 저는 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뭐 이렇게 배부를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렇게 시동을 걸었으니까 점진적으로 그 네. 액수를 좀 이렇게 넓혀 나가고 수혜 대상자를 넓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액수는 작지만 기회가 왔다는 차원에서 농민들이나 그 수혜자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이런 일들이 이런 시스템 이런 정책들이 입안하고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신 농민 사회 제 단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취지는 이렇게 공감을 또 전남도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기본적인 수당들, 기본적인 소득들이 안정이 되면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오고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선택의 자유를 좀 누리시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이제 피력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김영록 전남지사께서 블루 이코노미 성장 전략을 전남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농업을 블루 이코노미 성장의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온난화,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그 부분으로 해야 되겠는데, 자 전남의 농업 기반 여기를 뒤따라가려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이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를 할 때는 이제 5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네. 그 지사님이 이제 선포식을 하셨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농수산 분야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6대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예. 이 중에 이제 농수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농업 부분에서 가장 그 주요한 핵심 사항으로 잡고 있는 것은 예. 전남의 이제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를 둘 수가 있겠고요. 예. 전남의 친환경 농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전국 그 인증 면적의 55%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예. 유기농업 부분도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전국 1위를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 이제 친환경 농업이 대부분 육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 친환경 농산물의 그 내실을 좀 다지지 못했다. 그래서 인증 단계도 이제 좀 상위 인증 단계, 6위 단계로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생산에 치우쳤던 것들을 이제 2차나 3차 산업과 연계시켜서 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보자라는데 그 첫 번째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농업 그 기후 변화 대응에서 농업 연구 단지를 이제 조성할 계획을 예. 가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이제 기후 변화 관련돼서 한반도의 기후 변화의 가장 그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지리적인 어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아열대 작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이나 또는 이제 실증
실증을 할 수 있는 실증 단지들을 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농진청과 협의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 의원님 지금 방금 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아열대 작물 그 실증센터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보셨을 때 지금 어느 정도나 가고 있고 효과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아열대 작물과 관련된 것은 뭐 비단 그 대한민국 농업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해결될 일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적어도 이렇게 우리 남북 지방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60년 후면은 네. 완전한 아열대 기후 속에 들어가지 않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 그 의견이고 이렇게 통계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준비 후속 조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예. 정말 그 심도 있는 주도 면밀한 그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우리와 같은 경우에 이런 예. 것을 좀 충분히 좀 예측하고 좀 분석을 해서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그 실증센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뭐 기본 조사나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국비 한 13억 원이 전남도가 예. 그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조사나 실시 설계를 통해서 아열대 작물의 도입에 대한 재배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이 저는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더 우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전남도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차제에 각종 그런 연구기관이나 정책을 통해서 특별히 전남에 이런 그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남도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를 사전에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자체들마다 다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여러 군데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말씀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라든가 이 귀농귀촌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 실증센터 유치라든가 아니면 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2번 정도 이렇게 탈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좀 대처가 미흡했던 건 아니냐, 전남이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배려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그러니까 뭐 가부가 결정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지양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게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네.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게 사실 군과 군끼리, 시군끼리, 도와 도끼리 어떤 그런 경쟁입니다. 예. 뭐 우리 전남도나 22개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조언을 들어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때로는 어떤 특정 그 공모 사업에서 보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많이 들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나 심사에 참여했던 그런 공직자들 또 민간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은 이쪽 지역이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나 시군 공직자들이 좀 더 이렇게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서가 잘못 써진다는 소린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러한 그런 그 평가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여건은 충분한데 지금 공모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연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약하더라.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그 서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쪽이 지역이 준비 작업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건데 스마트팜 부분에만 놓고 봤을 때 전남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춰져 보이는 늦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서 박사님? 그 이제 전남이 이제 가지고 있는 농업적인 농업 구조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예. 전남은 이제 과수나 채소 예. 부분 같은 시설 쪽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전남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식량 작물이나 노지 채소나 노지 과수 부분 쪽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과수 부분은 역시 약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전남은 대부분 이제 고부가가치나 또는 경제 작목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열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예. 전남이 가지고 있는 농지적 특성에 기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스마트팜이 들어오기에는 산업 자체라든가 작물 자체라든가 그 지역적인 특성, 토지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작물적인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구조 때문에 과수나 채소 쪽이 시설 쪽이 조금 좀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전남도에서도 이제 지금 뭐 쌀 생산 조정제라든가 논타작물 그 전환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벼 재배 인증 그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과수나 채소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전남에도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시설 채소나 과수 또는 이제 축산 쪽에 스마트팜들이 이제 도입될, 그러니까 ICT 기술을 접목된 스마트팜들이 이제 도입될 그런 가능성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고령화율을 말씀을 예. 드렸는데 전남 농가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농 가구 수의 가구원 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1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런 인력 부족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작업의 편의성이라든가 농업 인력의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고원군의 네.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고원군 도동면 일원에 이제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1,100억 원 규모로 해서 33헥타르 정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로 아열대 장목을 통해서 남방형 모대, 그러니까 저희가 남부지방에 있고 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방형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확대 보급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전남도가 좀 고원군과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 의원님, 서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서서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서 의원님, 결국은 고령화라든가 이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AI 활용한 이렇게 농업 플랫폼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창과 방패처럼 이야기가 좀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또 고령화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AI는 도입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응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사업이든 정책이든 예.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 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디베이스가 좀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스마트팜 뭐 이렇게 서구에서 시행했던 것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네.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키맨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스마트팜 뭐 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도 좀 아쉬움이 있고 관행 농업에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나 전문가들이 가장 이렇게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것도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그 하락폭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그 시설에서 많은 양이 일시에 생산이 되면 그걸 어떻게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외국에 어떻게 수출을 해서 그 소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소비처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량만 늘린다. 이 그렇죠.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서 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첨단 농법을 도입해서 그런 그 스마트팜 그런 시스템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문제도 해결하고 노동력도 저감시킬 수 있고 생산비도 다운시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안이 저는 다시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고흥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의 진척 과정을 보면서 전남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좀 한번 결정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원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어차피 그 미래의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예.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게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농촌 사회가 가지고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맞지만 그 자체가 농가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가 농촌을 유지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 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이제 공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수출 주도형 모델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그 국내에는 크게 이렇게 그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작목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약속을 잘 지켜주고 또 걱정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그 약속들도 좀 잘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해야 될 주제가 앞으로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맺은 말로 2020년 전남 농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 두 패널들 의견을 차례로 듣고 이번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농촌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새해가 네. 밝았는데도 농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또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서 또 죗값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전남 농가 중에 약 80% 이상이 중소농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그 중소농들이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는 기업농들이 들어오면서 중소농들이 사라진다면 농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아까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을 네. 그 사회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방이 소멸되는 것보다 마을이 소멸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 소멸의 전조는 마을의 소멸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소멸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중소 취약계층들에 대한 정책들을 네.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들도 좀 더 올해 이제 그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5차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 의원님 맺은 말 해주시죠.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생산비는 통계적으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소득은 절대 불확실한 시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면에 방지하려면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지별 주요 품목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보장성 보험을 또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그 인구 소멸에 따른 대응 체계 하나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하고 인연할 수 있는 그런 협치 모델을 조속히 구축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전남 농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의 시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분이 공히 말씀해 주신 게 중소농을 보호해야 된다. 여성 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장시간 토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전남 농업 분야 관련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 원 시대를 맞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들이 기후변화와 신품종 개발, 첨단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농업 연구의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생명산업의 보고인 전남,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첫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